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부산, 인천에 이어 강릉을 방문해서요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이용해 이 재산 등록을 회피한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먼저 관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거래 내역, 잔고 내역, 이체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첨부해서 공개를 했고요. 전부 다 제 실명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네,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요, 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2월 31일이 매년 기준이 됩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코인을 팔았다가 샀다가,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건요? 네, 그러니까 좀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벌어졌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 2021년에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김남국 의원의 재산은 12억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빗썸에 90억 원의 현금이 있었는데 이걸로 12월 31일 날 코인을 샀다는 거죠. 네. 결국 코인으로 갈아타고 현금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코인은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은 신고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90억이 그냥 코인으로 가 있고 신고는 안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다시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 2022년 12월 31일에도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때 10억 원의 빗썸 통장에 10억 원이 있었는데 이걸로 또 코인을 사고 예. 그러고 나서 얼마 후 1월 달에 다시 현금화를 합니다. 네. 그럼 왜 이런 거래를 할까? 예. 결국에는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일인 12월 31일에 네. 자신의 재산, 현금이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코인으로 이 재산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예. 이 회피를 한 이후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게 2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 공직자 재산 등록, 허위 재산 등록을 한 거 아니냐, 코인을 이용한 예. 이 재산 숨기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예, 자, 코인의 현금화와 현금 인출은 좀 다릅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재산 신고 안 한 거 아니야? 인출해서 빼돌린 거 아니냐? 예. 실명제 직전에 예. 현금 인출한 적이 있어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체입니다. 사실은 인출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 실명 인증이 된 제 지갑 주소로 이체한 겁니다. 타인에게 이체한 적 있습니까? 없고요. 다 실명 인증이 된 제 계좌만 썼고요. 네. 자, 결국은요, 자신의 계좌로 들어와서 인출한 거는 44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현금화를 하는 것과 돈을 은행에서 빼는 건 좀 다른 거죠. 자신이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서 돈을 얼마만큼 만들어 놓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연말쯤 돼서 코인을 이렇게 현금으로 매수한 거죠. 사서 코인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해가 넘어가면 이걸 다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는 거,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재산은 주식으로 갖고 있던 코인으로 갖고 있던 건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왜 굳이 또 그걸 팔아서 현금을 숨기고 또 그 다음엔 또 다시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랬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혹시 가상화폐 거래소 있는 것까지 뭔가 공개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안에서는 코인이든 이게 현금으로 돼 있던지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게 연계된 은행 계좌로 들어갔을 때만 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건데 김남국 의원은 아마 혹시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아예 코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설주환 변호사. 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단 뭐 지금 검찰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뇌물죄를 예. 지금 혐의를 잡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공직자윤리법은 방금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일단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화폐를 신고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기준 날짜가 그 연말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네. 연말이 지난 다음에 현금화가 됐던 간에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가상화폐 거래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신고 대상인가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연 그러면 누가 줬으며 그러면 뇌물 수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뇌물 공여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뇌물 공여자가 뇌물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럼 대가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가성은 어떤 것으로 잡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혹시 이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시세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가상자산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손 치더라도 네네. 김남국 의원이 이용했다 손 치더라도 처벌하는 법률은 실제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예. 대한 것은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인 자체가 주식으로 취급이 안 되니까 자본시장법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 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내지는 뭘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는 충분할 것 네. 같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그것이 대가성이 이제 만약에 있게 되면 예. 그때는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때는 되겠죠? 굉장히 중범죄가 되는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산을 감췄다 안 감췄다 이건 뭐 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뭐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김남국 의원은 연말이면은 코인을 샀다가 해가 바뀌면 다시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 재산 공개 때 뭔가를 좀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불사하겠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는데 나는 뭐 게임업체 관계자, 뭐 제3자 누구로부터도 어떤 혜택이나 정보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저점 매입한 건 맞는데 나중에 못 팔았다, 안 팔았다. 정보를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느냐. 99%, 96% 하락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 정보를 알았는데도 안 팔고 있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김근식 교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거의 투자의 신에 다다를 정도의 아주 정교한 기술이 있는 분인 것 같기 예.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TV조선이 보도한 것처럼 하필 연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현금을 가상화폐로 전환시키고 다시 자산 공개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또 현금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교롭게 있어서 아마 그건 추가적으로 아마 그 논란에 대해서는 네. 수사라든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저 부분이 우리 설주환 변호사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공직자윤리법상의 무슨 재산 등록에 대해서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이렇게 체벌이 될지 예.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지는 검찰의 수사 속도와 결과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태는 그런 사법적 처리 결과 또 사법적 수사 결과의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에도 그렇고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저는 치명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하겠다. 내가 이걸 사전에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게 아니다. 누구를 만나서 입법노비 한 적도 없다.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미공개 정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 몇 년 동안에 그 수많은 수십억의 재산을 가상화폐로 투자하면서 투자의 신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 저점에 딱 매수했다가
근데 매도는 뭐 몇 번 뭐 시기를 놓쳤다고 본인도 그래요. 예. 그렇게 했을 정도의 그런 귀신 같은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범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까지 하는 정도의 어떤 기술과 기법을 왜 가졌는지 어떻게 가졌는지 이건 해명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는 파탄 지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청렴하고 근검하고 아주 성실한 젊은 정치인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의 돈을 벌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허탈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관련 발언 한번 보시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제가 자산을 모은 거는 변호사 일로 자산을 모았고요.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 보이는 거 절대 없어. 그냥 다 이 항상 다 보면은 아닙니다.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 이건 국회에서 5만 준 원, 거고요. 3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이거 좀 잡아주면 좋겠네.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예, 네, 저랬습니다. 저랬는데 그 참 착하고 순진하고 이 정말 성실해 보이는 젊은 청년 정치인이 뭐 몇백억씩 갖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배신감이 든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정말 이 돈을 수백억을 현금화해서 갖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고 싶었지 않았겠나 싶은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은혜 의원 보실 때 국회의원 수백억 재산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존경하는 그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네. 늘 하시는 말씀이 예. 국회의원은 어항 속의 물고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늘 네가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대중은 항상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분명히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항상 인지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을 봤을 때도 검소한 분은 맞고요. 그래서 검소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코인을 투자를 하고 저는 뭐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전혀 예.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청년들이 또 투자를 하는 시점이기도 했고요. 예. 그렇다면 그런 청년들의 한 명으로서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투자를 하고 뭐 어떤 뭐 이윤이 창출이 되거나 뭐 이득이 있을 때에 네.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하는 것까지 좀 예.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겸직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국회의원이라는 그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이외에 다른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영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인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투자를 했을 때는 예. 그것들을 국민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 건지 네. 그 부분을 저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근데 김남국 의원이 상장 직전에 코인을 몇 개 샀습니다. 근데 검찰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람들 한 10여 명을 특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법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명삼 원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그 같은 시기에 했더라도 네. 범죄 혐의가 없으면은 예. 법원 판단에서는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좀 더 신중하게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 수사하고 관련돼서는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김남국 의원이 일테면은 9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 재산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코인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 또 코인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인을 다시 매입했을 때 그 돈이 과연 똑같이 90억 원으로 그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돈이 손실을 보면서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느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금 세탁 의혹이네 뭐네 하면서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법률적인 범죄 혐의도 예. 김남국 의원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이 국민정서법상 이미 유죄입니다. 유죄. 그 유죄라는 게 뭐냐면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요. 예. 우리가 도박판에 판돈으로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보면은요.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 90억 가지고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 팔고 합치면 이게 수백억이 되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백억 판돈에 대한 코인 거래에 대해서 예.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허탈감과 그다음에 예. 그 배신감을 느낀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조만간 아마 뭐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어제 한 인터뷰에서 돈봉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 캠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개입할 수도 없는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녹취록은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강래구 씨는 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입니다. 예.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고요. 저희 선거 캠프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강내구 씨는 그럼 모르고 한 말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 자기들끼리 다 공을 세우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빙성이 없는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강내구 씨는 여기서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문제를 이런 예. 법정에서 그건 다툴 문제니까요. 여기서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저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녹취록에서는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선 강래구 전 감사가 캠프 조직, 비용, 주요 사안마다 다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이어서 보시죠. 밥값이 없다. 경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화요일 날 다시 얘기해서 돈이 바로 며칠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적진 상황 보고 뭐 이런 것도 좀 쓰고 당대표가 돼도 이런 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송한테 보고 하기 전에 내가 좀 첨언을 해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 연길이 형하고 나 지금까지 같이 있다가 막 들어왔어. 시장하고 연길이 형하고 나하고 넷이 밥을 먹고 노웅래 최고위원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그 상의하던데. 비대위를 꾸려서 다시 전대를 하려면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상황에 대비해서 그 좀 상의를 좀 해줘라 연길이 형하고. 그다음에 유는 몇 개 하냐? 5개만 하냐? 다른 거 주지 마. 내가 5개라고 얘기했어. 예, 송 전 대표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녹취록 내용은 좀 달라요. 녹취록이 그럼 엉뚱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록이 엉뚱할 수는 없죠. 저거는 뭐 명백하게 녹음이 된 거니까. 네. 이정근 씨가 자기와 통화한 사람과의 녹음을 다 녹음해놨기 때문에 예. 저거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저게 거짓이라면 그 강래구 씨와 이정근 씨가 둘 다 허언증에 빠진 사람들이죠. 네.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자기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들을 저렇게 나는 밥 먹고 왔다. 누구랑 뭔 상의했다. 뭐 몇 개를 달라. 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예. 둘이 짜가지고 저런 대화를 하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송영길 대표 몰래 저분들이 대표도 모르게 자기들이 그냥 돈을 모으고 다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글쎄요. 정말 굉장히 뭐 이 송영길 대표의 말이 어긋나는데 근데 이 송영길 대표 말대로 강래구 씨는 공공기관에 감사로 있던 예. 분이니까 예. 실제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도 했다 하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정말 몰랐다면 이거는 캠프를 자신은 완전 혼자 구름 위에 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다는 건데 이런 캠프는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캠프였다면 당대표가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금 본인의 관계를 부인하고 또 강래구 씨는 안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강래구 씨는 이 캠프에서 이 송영길 대표와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 창구, 연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또 캠프의 주요 사안을 이정근 씨와 함께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얘기들, 객관적인 증거,
그다음에 녹취록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좀 더 책임 있는 반론을 펴야지 무조건 관계가 없다, 나는 모른다, 저 사람 안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 결국 저거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 가서 송영길 대표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요, 이성만 의원도 돈봉투 자금 의혹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만 녹음 파일과는 또 다른 내용이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확정 편향을 갖고 이정구 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일단 하고 다 얘기를 했어. 직접 받는 게 좀 부담된다 그래서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용거 줄 거야. 저한테 받아쓰긴 그렇잖아.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아, 네네네네네네. 그러셔요. 이따가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나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아까는 너무 일러가지고 돈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번에 이성만 의원이 해다 준 거 외에는 지금 뭐 전혀 없어서 그냥 전혀 없이 그냥 어느 날 주문 그때 할 건가. 네. 자, 뭐 아무 상관없다는데 내용 보면 조금 관련이 있어는 보여요. 이게 이 녹취도 그럼 가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이서 하신 얘기, 이제는 뭐 이런 정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비판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도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성만 의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건에서 돈 봉투가 뭐 실제 갔건 안 갔건 간에 어째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을 만한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돈을 얼마나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 말씀은 제가 어저께 저도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이정근이라는 사람과 강래구라는 사람이 둘이서 얘기를 나눈 것이거든요. 실제 이것은 법정에서는 전문 증거로 되기 때문에 이게 증거 능력이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저도 보입니다.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아마 검찰에서 이정근 씨를 신문을 할 텐데 그때 아마 뭐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강래구 씨가 실제로는 왜 이제 송영길 대표와 연결이 됐었냐면 과거에 그 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 회장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 협의회 어떤 위원장들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아마 필요에 의해서 저는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당시에 그 수자공사 상임감사를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어저께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과 같이 공식적으로 캠프에 참여할 수는 없었고 외곽에서 아마 본인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라기엔 좀 깊숙하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검찰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성만 의원이 녹취록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정근 씨가 고생했네. 우리 팀 와서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하자 이성만 의원 아니 뭐 안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해야지 이렇게 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돈 봉투와는 관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죠. 그럼 수금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법정에서 얘기합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법정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요즘 검찰을 맹공하면서 예전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는 또 다른 주장을 펴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조작서를 꺼내 들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반응까지 한번 보시죠.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형을 구형했던가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재 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인데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태블릿 PC 조작설은 뭐 변희재 씨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예전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본인의 입장이 지금 좀 곤란하게 되니까 예전 것까지 뒤집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2016년에 했던 말 한번 보시죠. 어버이연합 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있어요?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버이연합 이번에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태블릿 PC가 어떻게 입수됐느냐. 이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김환수 비서관이 생일 선물로 준 걸로. 이거 무고죄로 인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고소인지에 당연히 대해서는 무고죄죠.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어버이연합 왜? 예. 7년 전 이야기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왜 이럴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당시 민주당에서는 뭐 태블릿 PC로부터 촉발된 네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최서원 씨의 개입 이 부분이 사실 시발점이 돼가지고 탄핵에까지 이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고 그렇게 민주당에 저는 사실상의 그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이제 돈봉투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분으로 혐의를 받게 되니까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꺼내들어서 강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태블릿 PC를 네. 통한 탄핵을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 그렇게 조작했던 검찰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었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처지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애를 들더라도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최소한 정치인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인터뷰에서 저 이야기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원내대표,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 부채부터 포기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건 투항주의라고 또 비판을 예. 했어요. 어떻게 그걸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야지 투항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과거에 박정희 뭐 군사 독재라든지 전두환 군사 독재 때 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을 했을 때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예. 말이 통하는 겁니다만 네. 2023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서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비리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죄로 나온 분들을 방탄해 주는 게 불체포 특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포기하면 투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저는 아까 7년 전에 태블릿 PC에 대한 입장이 표변한 것, 네. 그리고 독재 정권 시대에나 가능했던 논리를 지금 와서 들이대는 것. 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더 무리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너무 어려운 정말 갖다 대서는 안 되는 지금 예. 논리를 가지고 일종의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이례적으로 많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입니다. 강래구 씨도 처음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처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 이 사건 돈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만으로는 증거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들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정도 증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뭐가 더 필요한 건지. 동영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장관이 증거 많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 왜 안 그러면 나 안 부르냐 빨리 불러서 조사하라. 셀프 출두한 게 2번이나 됐는데 검찰은 뭐 차 한 잔 대접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자, 정은혜 의원, 뭐 송 전 대표 주장은 알겠는데 현실과 좀 적절한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저는 좀 국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증거가 넘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럼 무슨 증거가 있을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기도 예.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귀국한 지 2달이 넘었는데요. 네. 원래대로면 그 프랑스에서 이제 뭐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계약했던 기간이 있었고 예. 그 계약 기간까지 다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신속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좀 조사가 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예. 생각이 들고 일단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예. 굉장히
녹취록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국민 여러분들도 계속 듣는 게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밝혀내야겠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밝혀내야 하겠지만 이런 녹취록도 지금 국민들이 다 듣고 계시지만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조작이고 뭐 거짓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녹취록에서 뭐 언제 어디서 만나서 뭐 어떻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뭐 만났던 사람이나 그런 증인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들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돼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얼만큼 해소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계속 그냥 녹취록만 우리가 계속 틀고만 있는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궁금증만 커질 것이고 의혹만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돈봉투 의혹이라는 게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한두 명인 줄 알았더니 의원들 많게는 20명까지 지금 언급이 되다 보니까 조사 대상이 많고 일단 돈을 어디서 받고 주고받고 이런 것들 시간과 장소 이런 거 특정해야 되는 게 검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녹취록은 워낙 많고 JTBC가 공개한 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찰도 빨리 좀 수사해서 국민들 궁금증, 답답함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어제 수행원과 함께 국회에 출석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2년 전에 법무부에서 있었던 의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그게 좀 대비가 되는데 우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 어깨 아래로 이제 안 나오죠. 법무부의 혹시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있다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변화를 눈높이에 맞게 꾀하고 있었던 차였고. 예, 한 장관 어제 본인이 수행원 이렇게 우산 씌워주고 같이 오다가 수행원이 접으려고 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접어서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게 좀 눈길을 끈 게 아까 보셨습니다만 3년 전이었죠. 2021년이었습니다. 2년 전이었네요. 법무차관 브리핑할 때 직원이 뒤에서 무릎 꿇고 온 비를 다 맞아가면서 이제 우산 씌워주던 것 때문에 좀 대비가 된 거예요. 민 원장님, 뭐 한 장관이 상식적인 걸 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좀 말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방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전 문화가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회 의전 문화를 스스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국민 눈높이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의 변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지나왔던 역대 장관들이 해왔던 것을 꼭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권위주의 그 시대, 권위주의 문화의 그 산물로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오히려 그 소리 소문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그 아주 짧은 장면이지만은 신선함을 주고 기대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난 그 분들의 그런 그 의전 문화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이런 긍정적 여론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될 텐데 저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 보면 그동안 얼마나 좀 권위주의적인 게 많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후보가 뭐 우산 그 본인이 안 썼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우산 안 돼. 직접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 안팎에서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들 보실까요? 예, 한 장관 나가실 거다. 무조건 나온다. 지금은 뭐 100 곱하기 10, 한 1000% 나간다. 한동훈 장관이 발광체면은 뭐 그 안에서 융화가 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라면 융화가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가 보면 그 사람도 별로 선택의 폭이 넓질 않을 거예요. 정치를 안 하려면은 변호사로서 사는 길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보입니까? 신선하고 일반 국민에게 막 초기에 인상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뭐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난 봐요. 예.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변호사로밖에 살아갈 길이 없다. 정치 안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조홍천 의원 민주당입니다만 출마 가능성 1000%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성기 의원. 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개 한번 하실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치부 기자들의 상식으로 보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각에서 저 정도의 스타성을 가진 장관이 드물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언론과 접촉하면서도 뭔가 이 화제성을 낳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하면서도 항상 야당 국회의원들이 쩔쩔맬 정도의 어떤 그 내공을 보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정치인이 될 자질이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총선에 나가려면 역시나 대통령, 지금 내각을 지휘하는 대통령과 뭔가 교감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각에서 좀 더 활동을 해달라. 그리고 뭔가 이 검찰 수사라든가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내각에서 당신이 필요하지 당신은 정치인은 아니야 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한 장관이 나가고 싶어서 나갈 수는 없겠죠. 근데 한 장관은 물어보면 나는 그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절대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저런 스타일의 이 장관들은 보면 보통 정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도 지금 한 장관을 정치로 불러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아마 이거는 올 정기국회 이 진행 과정에서 아마 어느 정도 기류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당의 요구와 윤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한 장관이 나가서 이 어느 지역을 나갈 것인가 결국 전국 선거를 뛰면서 조금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핵심 지역에서 강북이나 어떤 핵심 전략 지역에서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에도 뭔가 관점이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설명 변호사, 민주당에서는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나중보다는 이번에 나오시면 더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도 뭐 괜찮다. 그래요? 네, 괜찮다 생각. 어떤 측면이죠? 일단 한동훈 장관이 어떤 그 지금 보수 측면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그 떠오르는 스타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과거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문제는 지금 무당층, 중도층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중도와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렇게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라는 것은 상대가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 오히려 저는 선거의 흥행도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괜찮은 선거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식 교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한 행보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설명한 것처럼 장관을 뭐 5년 내내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나오면 사실은 변호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길로 가는데 문제는 내년 총선에 나갈 시기가 맞고 또 역할이 과연 주어질 때 당이나 도움이 될 것인가 당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배성규 의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 그다음에 당에서의 어떤 당에서의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어야 되고 민주당 측에 또 어떤 효과를 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돼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나갔을 때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해서 한동훈 장관이 만에 하나 낙선할 경우 갖는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쉬운 데 가가지고 쉽게 가기는 또 그것도 굉장히 또 모양새가 빠지는 것이어서 네. 저는 출마 여부보다는 출마를 결심했을 때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 가장 큰 혜택을 주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의 전략적 접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고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장관이 뭐 늘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자, 오늘은 또 현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법안과 관련된 겁니다. 어젠데요. 동거 관계를 가족 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 동반자법 그리고 이 스토킹 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동성혼 법제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은? 민주당이 동성혼인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그걸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끼리 합의를 하게 되면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냐? 저는 적어도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관한 문제잖아요. 스토킹 처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예정인데 2년 전에는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희생하셨던 분들 이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생활 동반자법 이건 일부에서는 사실상의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박범계 의원이 이걸 1인 가구 쪽으로 물어봐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한 장관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민주당이 그걸 원하느냐 이런 입장인데 자, 정은혜 의원, 민주당 입장은 동성혼 합법화하자는 겁니까? 일단 뭐 합법을 하자 말자 뭐 이렇게 딱 이제 단정지어서 말한 부분은 없지만 일단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가족 관계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스토킹 범죄에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토킹 같은 경우는 또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남성분들도 사실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외부에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또 스스로가 굉장히 피해자이자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스토킹을 사실 몇 년 전에 당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본인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이런 설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정권에게 대해서도 또 큰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한동훈 장관이 국내에 있는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관련한 상호주의 원칙 강조했는데 한번 보시죠. 저는 그 기준이 상호주의의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 영주권에 따른 투표권을 가장 많이 받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모든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을 대우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제도하고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네, 상호주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최근 SNS에 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관심이 높은 중국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 SNS에 이제 한국 가서 어떻게 건보 혜택 받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떠 있다는 건데요. 자, 한 장관이 이야기한 게 우리만 이렇게 손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상호주의면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투표권뿐만 아니라 네.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예. 이 특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우리가 이제 가서 보는 혜택, 여기서 주는 혜택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예.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중국만 유독 우리가 거의 거기서 받는 건 없이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 네. 적자가 2,8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3,00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오히려 중국인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최근에 중국 유학생이 이 자기들 SNS에 올린 글인데 네. 이 하오양 마오라고 양털을 뽑는다라는 뜻이란데요. 이게 뭐냐면 본전 뽑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 가서 건보료 좀 내고 아주 그냥 뽕을 뽑듯이 다 본전 뽑겠다. 이런 그 방법이 뭐냐 이것까지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건보료가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 건보료가 최근에 이제 12,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네. 이거를 돈을 더 내더라도 본전 뽑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 건보료 얘기에 대해서 SNS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가서 건보 혜택을 뭐 워낙 의료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다못해 뭐 스케일링 뭐 사랑니 뽑기 건강검진까지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심한 경우는 유학생 한 명이 자기들 가족까지 다 불러갖고 가족들을 다 보험 혜택을 다 보게 하고 돌아가게 한다 이런 건데요. 예.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뭐 그 건보 적자도 심하고 거기다가 이 중국인들이 한국 싸다고 자꾸 알리니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막느냐. 그걸 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호주의 얘기를 들어서 이것도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의 건보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의 숫자가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뭐 선도적으로 세계의 이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뭔가 그래도 외교라든지 그런 정책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 때문에 한 장관이 투표권도 마찬가지고요. 이 건보료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가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출마도 관심입니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를 놓고도 계속해서 말들은 이어집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로 생각이 좀 달라요. 어떤 말인지 한번 보시죠. 이 출마설이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아, 그래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출마하니 안 하니의 이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아하. 그럼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다 그냥 허언이군요.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신당 창당이 광주 출마설까지 했던 분은 그 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장이 그 말씀하셨는데 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그 형님 떨어지셨다. 요즘 말로 우상호 의원은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 괜찮아요. 저 역시 그렇게 신당을 창당하거나 출마를 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조국 장관이 조민 따님까지 기소설이 나오니까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창작 소설가는 아니에요. 비록 개똥 같은 작품이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자, 우상호 의원, 뭐 박지원 전 장관 뭐 다 베테랑이죠. 뭐 원로시고 중진이 됐는데 서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민영삼 원장님도 상당한 고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문제도 그렇고 조국 법무부 장관 출마 문제도 그렇고요. 이 곡쟁이들이 더 서럽다고 옆에 사람들이 더 난리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것 같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마에 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거의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지금 조국의 강을 겨우 넘었는데 그것도 지금 때로 이제 와서는 김남국 의원 때문에 바다로 다시 좀 헷갈리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조국이 다시 출마하게 되면 조국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여론, 당내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무당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민들이 볼 적에도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다음에 가장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공정 입시에 관한 그 현안이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현재 일부는 대법원에서 부인이 유죄 판결까지 받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걸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자꾸 출마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께서 좀 더 숙고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변 분들께서도 본인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자꾸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민주당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뭐 민주당을 생각하는 것 같진 않은데 다른 분이 또 조국 전 장관 뭐 신당 이야기를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죠. 조국 중심의 당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 한번 보시죠. 이 조국 전 장관을 아마 이분이 뭐 그 총선에 나온다라는 거를 떠나서 이분이 중심이 되는 당을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국 장관님이 꼭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 조 장관님이 꼭 같이 뛰어야 될 파트너가 있다면 추미애 전 대표죠. 어쨌든 미지근한 이 민주당에 그야말로 정말 돌아버릴 지경에 와 있는 우리 당원들이 저는 진짜 시원한 생수를 만난 것 같이 이분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해. 결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님이나 이 추미애 전 장관께서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있는 당에 어느 당에 들어가셔서 뭔가 중심 역할을 한다면 저는 나가서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백의종군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앞서 손 전 의원은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구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 구상 밝히기도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확 늘어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설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전 원장과 손혜원 전 의원이 상당히 앙숙 관계인데 두 분을 같이 의견을 동일하게 해주는 참 조국 교수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저는 지속적으로 저는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만약에 이 출마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그다음에 민주당 진영에 야당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무작정 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뭐 강요할 수는 없겠죠. 대한민국의 뭐 정치를 하고 싶은 자유는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1심에서 2년의 형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시더라도 만약 그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저는 어떤 의석 하나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뭐 영원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끝난 다음에 저는 그때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뭐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부에서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정말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조국 교수에게 이런 부추 의미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국 교수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기시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조민 씨도 기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본인도 뭐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심판을 받아서 돌파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신당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걸 정치인 문법으로 조국을 보기 때문에 그런 소설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조국이라는 분은 정치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어떤 그런 품격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받는 걸 즐기는 분이지 자기가 그 역경을 직접 자기가 딛고 일어서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땀과 자기의 사람과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무슨 당을 만든다든지 무소속 나가가지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서 내가 한번 진짜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식의 저는 할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 한 번도 입당한 적이 없는 분이고요. 교수하면서 그냥 임명직으로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즐겼던 분이고 이러저러한 관심을 받으면서 관심 끌기에 모든 삶의 어떤 목적을 저는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연말까지 끊임없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이지 저는 제가 보건대 단언컨대 창당을 하거나 무소속을 나오거나 이렇게 할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은 본인의 이 분석을 해주신 건데 조 전 장관 어떻게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좀 그림이 많이 달라져서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 전 장관도 그렇습니다만 딸 조민 씨 또 많은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NS 활동하면서 구독자 20만 명 돌파했다. 이걸 가지고 또 사진도 올리기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까, 그런 것들을 약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사를 하고 가사를 보내드렸더니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예, 이날이 어제 이제 20만 넘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의사면허 반납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다음 날이어서 상당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입틀막이라 그래서 입을 틀어막고 이제 기뻐하는 그런 사진까지 올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조민 씨가 자기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 중이라고 말은 해놓고 정작 보이는 행태는 저 모습이 반성을 하는 모습인가, 국민들이 보면 정말 좀 의아하고 황당한 느낌이 들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머니는 지금 그 입시 비리 그걸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아버지도 재판 중이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근데 자신도 거기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사람이 저런 행태를 보인다. 그리고 의사면허 반납한다고 했지만 사실 의사면허 취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마치 뭐 인플루언서, 연예인처럼 행세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지층,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호하겠죠. 하지만 상당수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뭘까? 정말 부전여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이 뭐 출마를 한다, 신당을 한다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거부감이 심한데 저렇게 이 조민 씨까지 나서서 저렇게 인플루언서 행세를 할 경우에 오히려 저게 자기 스스로를 그 늪에 빠뜨리는 자승자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고발이 됐잖아요. 조민 씨는. 아마 지금 검찰이 조만간 그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저렇게 자신을 떠벌리고 뭐 출마를 한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신의 딸, 자신의 스스로를 이 처벌의 늪으로 빠뜨리는 그런 자충수가 될 거라는 걸 본인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조 전 장관 10년간 의사 자격 시험 때문에 정신 없었던 딸이 지금은 시간이 남아서 맛집도 가는 등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조민 씨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독립해 산 지 오래됐다. 조 전 장관이나 뭐 정치 이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생각도 밝힌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딸내미는 이제 항소를 한 상태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자격 문제에 대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뭐 맛집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즐거운 생활 한 10여 년간 전혀 뭐 공부만 하다가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오래 더 하라, 오래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로 제가 한 10년,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쉬어보는 것 같아요. 평일인지 주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온전히 하고, 이제 휴식도 온전히 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이제 되게 소소한 행복이 되더라고요. 예. 조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평생 공부해오던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걸 잘하는지 찾는 과정 속에 있다. SNS 활동도 그중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적성 잘 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엔 남해가 있는 부산, 지난 17일엔 서해가 있는 인천, 오늘은 동해가 있는 강릉 중문진항을 찾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사시나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고등어는 어디 거예요? 이 고등어는요, 노르웨이산이에요. 노르웨이가 맛있어가지고 노르웨이를 많이 팔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가격 오르지, 기름값, 전기세 싹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요. 저희도 확실히 노력을 할게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죠, 경제가. 사람 하나도 안 와요. 그 빼기물 하지. 뭐 일본 뭐 그거 한다 그러지. 뭐 사람이 와요. 어떻게 해보지요? 안녕하세요. 회장님이 다 통일시킨 건 아니죠? 아닙니다. 관심이 너무. 예. 자, 시장 가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관심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회장님이 이거 이야기라고 통일시킨 건 아니죠. 그런 바람에 조금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는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자, 정은혜 전 의원, 지금 연안도시 돌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제 어민들의 피해가 많이 또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좀 대대적으로 좀 전 국민들에게 좀 알리려는 저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도 이제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할 계획인데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에도 지금 국제해양법이나 뭐 이런 제소를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이제 국내외적으로 그다음에 국외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데, 예. 특히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제 뭐 괴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민들의 84%가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그 요미우리와 그 한국일보의 공동조사가 있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과학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아무리 얘기를 하시지만 그 과학을 사실 일반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우리 아이가 안전한지, 내가 먹어서 괜찮은지, 우리 이웃이 괜찮은지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가 되었냐는 거죠. 그 보장이 되었느냐, 국민들이 그만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59명이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과학적인 검증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고 해안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을 경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델리민주로도 또 생중계가 되기도 할 텐데요. 그러면서 듣는 정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또 전국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정의당도 일본을 방문해서 항의한다 그러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국적으로 지금 순회 항의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인천 규탄 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돌파리 과학자가 국민을 우롱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오염수가 아니라 핵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 6,000명에 이르는 원자력 학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파리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라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국력을 소모하게 만들고, 또 어민을 피해 있게 만들고, 또 거기다 국고 지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는 저는 국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비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국가 망신을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떤 국내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시각을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범진 교수가 성명서를 좀 주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에 어제 한번 들으셨죠? 정범진 교수가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일반 국민들도 그건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핵오염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걸 검사하고 다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안전하냐, 안전치 기준 이내냐 아니냐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거긴 합니다만, 이미 우리 시찰단도 갔다 왔고 그 일본에서도 그 검증한 수치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기준치 이하. 왜 우리 오폐수도 우리 그럼
방류 안 하고 강에 안 내보내고 어디다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페스도 다 정화를 해서 기준치 이하면 강으로 방류하고 그게 바다로 가잖아요. 똑같은 걸로 저것도 기준치 이하로 다 삼중수도 그렇고 세슘, 스티론튬도 다 정화가 되거나 희석을 해서 내보낸다라는 걸 검증을 해봤더니 맞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을 돌팔이라고 얘기해서 돌팔이. 근데 돌팔이는 정말 아무 과학적 지식도 없고 거의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 잡는 일 하는 사람을 돌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분야에서 30년, 40년 지금 문제를 삼았던 영국의 그 학자는 40년 동안 원자력을 연구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고 돌팔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이 객관적인 과학적 얘기하는 이 원자력 교수들 그다음에 뭐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을 돌팔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할 수 없이 나선 겁니다. 지금 돌팔이가 아니다. 정말 돌팔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랑 공개적인 토론을 과학적 토론을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왜 하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아니 돌팔이라고 얘기했으면 돌팔이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죠 본인들이. 근데 이렇게 그 토론 거부하고 계속 장애 집회, 괴담 이런 것만 얘기해서는 이건 정말로 본인들이 잘못하면 돌팔이로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싸울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본에서도 이게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고 뭐 일본의 야당 같은 경우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굳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렇게 방류를 옹호하고 하는 게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저는 아까 그 정범진 교수가 한 말이 또 맞지는 않아 보여요. 국제적인 시사를 가지더라도 중국도 반대를 하고 홍콩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한강물 정도로 안전하다고 한다면 일본 안에다가 놔두면 되죠. 왜 그걸 바다에다가 흘립니까? 그래서 여러 세계 뭐 태평양 연안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왜 걱정을 끼치고.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저는 이게 방류해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저는 국민들이 납득이 되면 돼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은 방사능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당연히 걱정되죠. 우리가 특히나 먹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그러면 그 방류하는 곳에 가서 직접 이 방류 오염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 뭐 여당 쪽이라든지 야당 쪽이라든지 뭐 여러 전문가들이 가서 그걸 시료를 채취해 와서 정말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 없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정파적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걸 검증을 하게 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냥 옹호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검증을 통해서 안심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IAEA가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 있을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야당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거나 과학적인 자료를 수치를 들이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물에다 독극물 파는 것이다. 핵폐수다. 먹이면 다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와 자료와 데이터 없이 그냥 괴담 수준으로 그 불안감을 올려놓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은혜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애를 둔 부모님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IAEA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증에는 우리 중국 전문가, 한국 전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의용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IAEA 검증 결과를 지켜본다고 이야기했고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라.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그 협의를 분명히 사전에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 시찰단이 가서 다 돌아보고 왔고요. 지금 한국 전문가가 IAEA 검증단 1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 공개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우리 정부 합동 브리핑단들이 매일 일일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가 10년 동안 6번이 고장이 났다. 세명하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를 야당이 해달라는 건데 야당이 지금 그런 요구한 게 있습니까? 심지어는 야당이 뭐라고 하냐면 IAEA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이거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기관제 식약처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는지 못 먹는지 불량식품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식약처가 하는 겁니다.
신약을 개발해서 신약을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 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결정합니까? 식약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을 누가 결정합니까? IAEA 아니면 누가 할 건데요?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럼 대안을 대든가. 저는 민주당에서 정말 지금에 있는 민주당 내부의 당내 갈등, 사법 리스크, 당대표 리스크, 돈봉투 이걸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괴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려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라. 정보 공개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좀 보완해 주세요. 개선해 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좀 괴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광우병 파동 때도 그랬고요. 사드 때도 그랬고요. 과학적인 사실, 그러니까 팩트라고 그러죠, 보통. 객관적인 것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시간과 돈, 많은 국민들의 노력까지 다 낭비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우병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 15살밖에 안 됐어요. 이거 들어오면 나 죽어요 했던 중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멍탕, 뇌송송 구멍탕, 뇌가 뚫린다 그랬습니다. 우유도 안 된다, 화장품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만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미국 소고기 가장 많이 또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도대체 과연 뭐였느냐. 그리고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밖에 안 되는 전자파 나온다고 또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도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민정사 본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괴담 정치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민주당이 이제는 그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괴담 정치에 그런 유혹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 사실은 그 6년 만에 밝혀진 이 사드에 인체에 아무 무해가 없다. 이것도 6년이 걸렸는데요. 이것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이 국민들을 갖다 선동하는데 바로 이 전자파 참외, 이 참외 먹으면 안 걸린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6년 동안 해서 이렇게 딱 밝혀졌는데 아무런 책임도 안 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오염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무슨 핵 폐수, 그 다음에 무슨 핵 방사능 멍게, 방사능 우럭, 그래가지고 우리 먹거리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 해친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하면은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건식 교수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물타기 하려고 지금 민주당과 본인이 얽혀있는 그 어려움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그런 탈출구에서 물타기 하려고 이 오염수 문제를 갖다가 계속 정치적으로 왜곡 선동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께서 좀 바르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런 반대를 하지 왜 안 했느냐. 일본 정부에게 안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다는 또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서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지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에서는 안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